시사 토크쇼 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22.64%라는 역대급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 투표율을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최종 투표율은 얼마나 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청문회 도중 사라진 김행 후보자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이번 주 정치권 현안들 일석이조 시간에서 분석과 전망해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현재 양측의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고 이스라엘 정부는 전쟁을 공식 선포한 상태인데요. 국제본부 시간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월요일입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너무 정치권 이슈가 많다 보니까 사실 참 오늘이 중요한 날입니다. 한글날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디저트송에서 디저트 노래가 네. 한글 노래가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설마 팝송은 아니겠죠?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서 PD가 워낙 팝송을 또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봉호 연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역시 그래도 우리 오늘 한글날인 것을 우리 제작진도 오늘 충분히 고려하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나다라 마바사 할까요? 네. 자, 이게 또 우리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네. 자, 전쟁입니까? 어떻게 되는 상황일까요?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사흘째로 접어들었는데 양측의 사망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네, 사망자와 부상자 합쳐서 5,00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난 50년간 전례 없는 최대 규모의 전면 공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대교 안식일, 그러니까 7일 새벽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남부와 중부 지역을 겨냥해서 수천 발의 로켓을 발사했어요. 또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는 이 분리 장벽을 부수고 또 전동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넘어온 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과 이스라엘 군경 간의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고 이러면서 민간인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렇게 허를 찔린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이번 상황을 전쟁으로 규정했어요. 작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력한 보복을 또 예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전투기 등을 동원해서 가자지구 내에 이 하마스 시설에 대대적인 보복 공습을 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700명을 넘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특히 SNS 영상으로 지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스라엘 남부 이 레임 키부츠의 음악축제 행사장 주변에서 무려 269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이 됐고 또 이 시신이 발견된 그 축제 현장 축제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그 머리 위로 이 패러글라이더가 이게 날아오는 이 전동 패러글라이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들이 날아오는 모습까지 찍혀 있더라고요. 살상 무기죠. 그러니까 이 직접 그걸 타고 와서 예. 총격을 가했던 것이고요. 또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이제 납치가 되는 그런 여성의 모습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외국인까지 납치가 지금 되고 있다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무차별적인 납치
또 이 사살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보복에 나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사망자도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양측의 사망자 합하면 1,100명을 넘고 있고 이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외국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인질도 포함돼 있고 또 부상자도 급격히 늘고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2,100명, 가자 지구에서는 2,300명 부상자로 보고가 돼서 양측 부상자 합계만 4,4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마스가 이번 공격에서 100명 넘는 인질을 붙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때 인간 방패나 협상용으로 사용할 거다. 이런 또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인질들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교민 570여 명 현재까지 피해가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는 이스라엘의 여행 자제 경보보다 높은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네, 일촉즉발입니다. 지금 미국은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을 이스라엘 인근으로 배치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사상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인명 피해 더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강대강 충돌 속에 이게 이른바 뭐 중동 전쟁이 되는 거 아니냐 학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아무래도 국제전으로 번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1973년 이 이집트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시작됐던 전쟁 이후에 50년 만에 5번째 중동 전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스라엘 내각이 이 네타냐후 총리가 주재를 한 회의에서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 하마스에 대한 전쟁을 공식적인 전쟁으로 선포를 했고요. 또 하마스 근거지인 가자 지구에 오늘 내일 중으로 아예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미국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어서 전쟁 자체도 전면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등 다른 나라의 개입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해서 하마스 테러리스트에 의한 전례 없는 끔찍한 공격에 직면한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의 완전한 지원을 약속한다고 철저한 지원을 의지를 밝혔고요. 네. 또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도 성명을 통해서 이 제러드 포드 항모전단의 동지중해 이동 그리고 항모전단 이동 배치 F-35도 영내 전투기 편대 증강 위한 조치 등 이미 군사적인 조치에 미국이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이슬람 시아파 맹주로 꼽히는 이란이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지원한 것 아니냐라는 정황을 지금 미국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스라엘 공격 계획에 이란 안보 당국자들이 도움을 줬고 지난 2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을 이란이 승인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이란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확인된 근거는 아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만 사실 최근까지 이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 미국의 중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이 이란을 포위하려는 전략이 좀 두드러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무력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란이 이 기회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란이 아무래도 군사적으로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엔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번지면서 좀 위기감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게 어떤 상황이 될지 우려되고 조마조마한 순간입니다. 산유국이 가깝기 때문에 하반기 글로벌 경제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하는데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 2부 말미에 국채본부 시간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강서구로 가봅니다. 자, 보궐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고 수요일 본 투표일인데요.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네요. 네,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선거인 50만 603명 가운데 11만 3,31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투표율이 22.64%로 최종 집계가 됐는데 네. 이건 역대 재보궐선거뿐 아니라 지방선거까지 포함한 사전투표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뜨거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야가 저희가 한입뉴스 시간마다 전해드렸지만 극렬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야 양측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로 우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선거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이 보궐선거가 수도권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이른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관심도가 높아졌고 보면 국민의힘은 거의 지도부가 매일 총출동을 하면서 여기
다 모든 힘을 쏟고 있거든요. 총력전입니다. 총력전이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총력전 펼치다 보니까 양측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좀 본투표가 있지만 사전투표장으로 좀 많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높은 사전투표를 가지고서 여야에서는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뭐 이렇게 좀 반응이 또 각각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조금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사전 투표 전에 계속 나왔는데 뭐 절대적인 일단 건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냥 예상일 뿐인데 실제로 높은 사전 투표율이 나온 이후에 여야 모두가 이 자기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고 일단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조금씩 또 분위기는 좀 달라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여야 총력전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애써 이 사전 투표율에 좀 의미를 확대 해석하는 것을 좀 경계를 하면서도 과거에는 젊은 층이 주로 사전 투표를 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공식이 있었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 공식은 깨졌다라면서 이번엔 보수층 유권자도 결집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 동의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킨 것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보수 진영 지지자들과 중도 무당층까지 투표에 많이 참여한 결과다. 결국에는 이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전투표장으로 유권자들이 이끌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오니까 일단은 고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본투표까지 이 높은 사전투표율이 이어지기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높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기대를 해왔었는데 일단 그 자체는 실제로 높은 사전투표율로 나왔고 본투표율까지 높은 사전투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소한 본투표에서 35%의 투표율이 나와야 승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당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종 투표율이 뭐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또 투표하면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본투표가 남아 있으니까요. 네. 사전투표율 높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튼 투표율이 높다는 것 자체는 또 유권자들의 참여가 많다는 것이니까 또 좋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는 장관 후보자 임명으로 가봅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임명이 됐네요. 네,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는 여야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가 국방 전문가다, 전략통 장성 출신이다. 이걸 들어서 적임자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 신원식 장관 후보자 이제 과거 막말, 역사관 편향 이런 논란 때문에 문제 삼아서 부적격 인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됐고 재송부 요청을 윤 대통령이 하면서 그 시한까지 지나면서 임명을 했는데 사실은 신원식 장관 후보자 임명 휴일이기 때문에 뭐 내일 정도 화요일 평일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10일부터 내일부터 바로 국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국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휴일, 그러니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임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하게 될 텐데, 근데 이렇게 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보고서 채택하지 못한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어요. 사실 이거는 정부마다 계속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왜 국회를 무시하냐 이런 지적이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34명의 장관급 인사가 임명이 됐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10명. 이명박 정부 때는 17명이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뭐 5년 동안 따져본 이 통계가 34명이라는 거니까 지금 1년 5개월 6개월 된 윤석열 정부에서 18명이 벌써 나왔다. 네. 이건 아마 과거 정부 비교해 볼 때 제일 많은 경과보고서 채택이 없는 그런 장관급 인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현 정부가 좀 보여왔던 야당에 대한 기조가 반영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아직까지 안 만나고 있는 이런 모습, 대치하고 있는 모습, 특히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 정권에서는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을 좀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기류가 반영된 게 이번 인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유인촌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어요. 됐습니다. 네. 유 후보자 관련한 이른바 문화체육 관련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에 대해서
야당의 우려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우려를 병기하는 걸로 해서 부적격 의원도 병기하면서 여야가 함께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여야의 뜻을 존중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네. 정작 현직 국회의원인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이제 임명이 돼서 이제 장관이 됐지만 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안 됐는데 네. 윤 전 장관은 또 채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지금 관심이 가는 인물은 두 사람이 아니라 김행 후보자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게 뭐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청문회 막판에 김행 후보자가 정회 때 나갔다가 안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5일에 있었던 일이고 6일에도 정회를 계속해 두면서 인사청문회 문은 열어놨는데 김행 후보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당 의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국민의힘의 주장은 뭐냐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편파적인 운영을 해서 청문회 이렇게 파행을 시키냐. 라고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편파적인 진행. 특히 자료 제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럴 거면은 뭐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때가 문제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수라장이 되고 정해가 된 건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새로운 인사청문회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장관직 지명을 포기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인사청문회가 사실은 이게 야당이 뭐 단독 의결로 하루 계속 연장해서 갔지만 어쨌든 의결이 돼서 인사청문회 기간은 6일까지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지났으니까 끝난 거다. 이제 다음 프로세스를 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니 어떻게 인사청문회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거 임명할 수가 있겠느냐. 임명하게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네.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는데 당시 여가위에서는 김행 장관 후보자가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되나요? 지금 여가부 쪽 얘기를 들어보면 된다고 그래요. 되는데 되는구나. 지금 모처에서 지금 뭐 대기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취재진한테. 그러니까 이 청문회 열릴 때까지는 계속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뭐 김행랑이다. 뭐 아니면 김행방불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연락이 안 되다. 어쨌든 청문회 이후에는 또 연락이 된다 그래요. 지금 모처에 있다. 이렇게 여가부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김행방지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청문 대상자가 청문회에 들어오지 않는 거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좀 막을 수 있는 방지법까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못한 그런 김행 후보자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를 무시했다는 비판은 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워낙 여야가 격돌을 했기 때문에 이 임명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임명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가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임명이 이미 된 신원식 유인촌 장관에 대해서 이만한 적임자가 없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방안보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 김예령 대변인 얘기도 들어보면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정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해낼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임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일단 이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는 청문회 전부터 군사 쿠데타를 옹호했던 발언 그리고 매국노 이완용을 두둔했던 발언은 이미 국내 평가가 끝난 상황인데도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을 했고요.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이 됐지만은 야당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부적격 의견을 거기 병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2010년 당시에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예술인 사찰 및 지원 배제 정황이 문건이 실물로 남아있는데 유인촌 장관이 끝까지 모르쇠로 한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정황 때문에 이 문화예술인들이 이번에도 사실 유인촌 장관 임명을 강하게 반대했거든요. 근데 청문회에서 유인촌 장관이 이 문화예술인들을 문화예술인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역시 갈라치기에 나섰던 점 이런 점들을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대통령실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가 지금 사실 대통령실에서 좀 보이고 있어요. 임명 쪽으로 지금
가닥은 잡혀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가 김행 후보자만한 이 장관 적임자가 없다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일단 청문회 때문에 논란이 있으니까 국회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기조상 재송부 요청을 한 다음에 결국엔 청문회 없이 임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은 어제도 성명을 내서 주식 파킹, 황색 저널리즘,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노동법 위반 파면 팔수록 의혹이 너무 많은데 자료는 하나도 제출 안 한 이런 후보자의 임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임명 철회를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또 책임론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나오게 될 텐데 네. 그때 김행 장관 이 후보자에 대한 결정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예, 분위기가 좋지 않고 여론이 좋지 않게 흘러가게 되면 김행 후보자 좀 버릴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일각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선거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나와봐야 어떤 또 영향이 있을지 그때는 또 그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승미 리포터.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라 고속도로 상행선 중심으로 교통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먼저 사고 소식인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봉평터널 출구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창에서 봉평터널까지 5km 정체고요. 이후로는 여주 휴게소에서 이천까지, 양지나들목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는 17km로 늘었습니다. 나들목에서 화도 나들목까지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나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청주에서 막힙니다. 다시 옥산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 서울 시내 통제 구간인데요. 세종대로 숭례문 방향으로 동화면세점에서 대안문까지 집회로 전차로 차단되고 있고요. 봉은사로는 코엑스 사거리에서 봉은교 구간, 행사로 양방향 통제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내년 총선과 관련돼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삼선의 하태경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에 출마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7일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가 3선의 하태경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다음 해에 있는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서 자기 지역구가 아닌 험지로 꼽히는 서울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기자회견을 좀 전해드리면요.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12년 전 우리 당 인재로 제가 영입이 됐는데 제가 똑같은 역할을 하고자 한다. 새 인재들에게 길을 터주고 서울에서 도전해 승리하겠다. 새로운 정치 신인이 많이 들어와야 정치 혁신이 될 수 있고 만약에 하태경 의원 본인이 서울에서 승리한다면 우리 당은 2석을 얻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해운대 기장을에서 당선된 후에 20대, 21대 총선에서 잇따라 역시 해운대에서 당선이 된 3선 의원인데요.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첫 스타트를 끊어주면서 이 당내 3선 이상의 다른 중진 의원들 특히 이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TK나 PK의 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3선 이상의 의원들이 험지의 하태경 의원처럼 좀 나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기현 대표도 어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하던 도중에 기자들에게 이 하태경 의원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매우 고무적이다. 하의원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서울에서 당이 지정하는 곳에 출마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라고 극찬을 했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분위기가 또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뭐 더 자세한 사항은 이따 2부에서 일석이조 시간에 다뤄보겠지만 자 국민의힘이 이렇게 되면은 중진 의원들이 특히 영남 중진 의원들이 바늘방석하게 같을 텐데 대구 경북에서도 험지 출마 수도권 험지 출마 이야기 나옵니까?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하태경 의원도 뭐 당의 요청이 있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당의 요청이 갈지는
모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늘 방송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물론 영남권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아니 하태경 의원은 전국적 이 지명도를 갖추고 있는 의원이고 2030 세대 또 인기가 많지 않냐? 뭐 그런 걸 고려한 당의 결정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른바 텃밭 비워주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또 요청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은 계속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특히 국민의힘 여당에서 유리한 지역 물갈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또 중진들의 험지 출마 선언 아니 수도권 출마 선언 이게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지도부의 얘기를 듣고 하태경 의원처럼 출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 안 된다. 지역을 아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 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반발하는 여론도 있을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당에서 잘 조절을 하고 또 그 분위기를 중진들의 험지 출마로 만들어 가느냐 이걸 좀 국민의힘에서 좀 그 부드럽게 유연하게 잘 할 수 있을지 이건 앞으로의 지도부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점 총선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6일이었죠. 임명 동의안 표결에서 이제 부결이 됐는데 자, 대통령실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후임자 인선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거론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언론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원점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후보자를 후임을 찾아보겠다고 인선에 돌입한 상황이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최소 한두 달가량 대법원장 공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 인사검증을 했던 인물들 이미 좀 거론이 됐던 후보들을 중심으로 지명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언급되는 대법원장 다른 후보자들 이름을 보면요. 오석준 대법관, 이종석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꼽히고 있고요. 이 중에 일부 인사들은 이미 대통령실에서 검증 작업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이종석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후임 헌법재판장으로도 지금 후보로 꼽히고 있어서 좀 네. 주목이 되는 인물이고요. 사실 지금 대법원장 후임 인선이 대통령실 입장에서 급한 이유는 이 곧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작업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내년 1월에 현재 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대법관 그리고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후임자를 내년 1월에 선임을 해야 됩니다. 대법관도. 근데 대법관 후임을 선임하려면은 3개월 전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내년 1월이니까 지금부터 이 대법원에서 이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후보자를 제청을 하거든요. 근데 대법원장이 공백이다 보니까 내년 1월에 두석이 빌 것으로 예상되는 대법관 후임 인선까지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사실 대법원장 대행이 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이 업무를 해도 되는 것으로 일단 법상에는 쓰여 있는데 전례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원 행정처에서도 이게 전례가 없는데 대법원장 대행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해도 되는지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은 헌재 소장도 지금 후보자를 고심하고 있는데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 네. 네, 근데 뭐 대통령실도 참 부담감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잘 또 후보자 지명을 해야지 야권에서 뭐 이른바 이제 발목 잡기 안 하고 통과시켜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은데 물론 여야가 대치가 극한에 다다르면서 야당이 어떻게 보면 실력 행사 아니냐 이런 얘기 비판도 있지만 한편으론 그런 빌미로 준 것도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여론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균용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10억 가까운 비상장주시 이게 지금 발견이 돼가지고 여론이 돌아선 네. 면이 컸잖아요. 그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는 인사를 어떻게 잘 검증해서 이 국회에 넘기느냐 후보자 추천하느냐 이게 앞으로 또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몰라서 그런데 다른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 검증도 법무부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실 그 후보자 지명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본다고는 하지만 법무부에서 이제 민정수석실 기능을 가져와서 있기 때문에 인사 검증 관리단에서 거기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이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에 있어서 한동 법무장관이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요한 역할이 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 양평으로 가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차가 연루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양평군이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걸로 알려지고 있네요. 네, 이 양평군 공무원 A 씨 등 3명 공공지구 도시개발 사업 준공 기한, 그러니까 2014년 11월이었는데 이게 지난 2016년 6월 공공지구 사업 시행사인 ESIN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이미 변경한 걸로 이게 혐의를 받고 있어요. 검찰은 이들이 2016년 6월 8일 ESIND로부터 준공 기한을 2016년 7월 31일로 변경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은 뒤에야 사업 시행 기간이 이미 만료됐음을 알아차렸다라고 공소장에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준공 기한 미이행은 사업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만 이 공무원들은 이걸 경미한 변경인 것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은 이들의 이제 위법 행위가 징계 수요 3년을 넘겼다. 이런 이유로 징계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해당 공무원들을 직위해제 조치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좀 이례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 왔죠. 여기에 대해 양평군은 파면 해임 같은 그러니까 징계 의결 요구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데 이건 강제 규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됐다고 반드시 직위해제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하필 또 이런 직위해제해야 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가 양평에서 나오고 있는지 이런 비판도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ESIND 여기가 이제 김건희 여사 이제 일가 가족회사다라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안에 있어서 이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는 지금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돼 있어요. 아마 오는 12일에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이런 대통령 집안과 관련된 일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런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런 행태 이걸 보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부 예산 쪽으로 가봅니다.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16.6%나 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1962년부터 매년 작성한 식량 자급률 관련 통계조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게 예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연구개발 예산을 너무 많이 줄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들이 다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1962년부터 매년 작성되어 왔던 식량 자급률 통계 조사가 사실상 내년부터는 중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세계 160여 개국이 UN 식량 농업기구의 권장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식품 수급표 조사. 이게 내년도 관련 예산 3,400만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관련 통계 작성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고요. 이 식품 수급표가 어떤 자료냐면 우리나라 1인당 식품 공급량, 자급률, 공급 영양소 등을 계산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다른 각종 통계 자료들의 기초가 되는 자료고요. 이 160여 개국이 이 통계를 산출하는 만큼 국제 비교로도 활용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식품 수급표를 발간하지 않는 나라는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 내년에 이 통계를 우리가 진짜로 작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 규모로 볼 때 굉장히 이례적인 수준의 예산이 3,4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3,400원 이게 전액 삭감이 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정도 예산이 없어서 중요한 지표를 계속 지속을 못한다라는 건 사실 선뜻 이해는 안 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긴축 재정 기조를 강조하는 바람에 가장 삭감하기가 쉬운 연구개발 분야를 16.6%나 줄이면서 자세히 보지도 않고 기준 없이 일단 자르기 쉬운 예산을 좀 마구 자른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사실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표라면 뭐 일단 내부 조정을 해서라도 지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경제 관련 이슈입니다. 이제는 경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 이 상저하고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가계의 소비 여력이 급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네, 어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우리 가계 여윳돈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는데 역시 뭐 이 고금리 고물가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서 소비 여력이 없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월 평균 이 가계
이 흑자액 114만 1,000원. 지난 2분기에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18만 3천 원 감소를 했는데 이 가계 흑자액이 이게 이제 처분 가등소득의 소비 지출까지 뺀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가계가 번 돈에서 세금, 연금, 보험료, 이자 등을 내고 식료품 등을 산 뒤에 남은 여윳돈을 의미해서 순수하게 우리 가계의 경제적 여유를 살필 수 있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가계가 얼마나 좀 소비 여력이 있는지 이거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우리 소득 자체가 지난 2분기 월 평균 479만 3천 원으로 0.8%또 감소를 했어요. 소폭이지만 소득도 감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도 줄고 물가가 비싸서 또 소비를 줄여도 여윳돈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가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팍팍한 살림을 살 수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지금 보면은 주담대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는 또 가게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어요. 또 이 고금리가 쭉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부담 때문에 여러모로 힘든데 이게 가게만 힘든 게 아니라 가게가 힘들면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소비가 안 되면 그러니까 물건을 안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 또 기업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 기업이 힘들면 또 고용도 줄겠고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데 악순환이 악순환으로 되겠죠. 가기 때문에 이게 좀 걱정인 상황입니다. 네, 물가도 걱정입니다. 소비 심리가 확산이 돼야 되는데 가공식품, 외식, 농산물 가격이 모두 오름세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비 맥주가 오는 11일부터 주요 맥주의 이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을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업체들도 다른 맥주 생산업체 하이트젤로나 롯데칠성 음료도 아직까지는 공식 발표가 없지만 따라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10월 초에 이미 유제품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10월 1일에 원유 가격이 인상이 됐고 그 영향으로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유제품 업체 흰 우유 가격이 편의점 900ml 기준으로 3,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이스크림, 빵, 과자 등 우유가 들어간 제품들의 가격도 잇따라 이미 작년 말에 오른 상황이라 시민들이 자주 먹는 이 식품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식 물가 저희가 자주 전해드렸는데 10월 8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이 평균 6,992원입니다. 네. 이것도 작년 같은 달보다 11% 정도 인상이 됐고 비빔밥은 1,423원, 냉면은 11,231원으로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서울에서 10,000원 가지고 끼니 한 끼 때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게 뭐 한두 가지 종류밖에 네.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농산물 가격도 급상승해서요. 사과 도매 가격이 10kg당 75,400원으로 작년보다 2.7배나 뛴 상황이라서 우리 시민들이 참 먹거리 하나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경제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호 미디어인권연구소 문컬연구원 두 분과 함께 한입뉴스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무슨 곡일까? 한글날이라 더 많이 기대가 되네요. 0058님, 오늘은 한글날이지만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점심 먹고 쉬는 중입니다. 공장 동료들과 함께 노래 듣고 에너지 얻어 오후에도 열심히 일할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드시라고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0058님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송창식의 가나다라. 네, 안 듣고 갈 수가 없죠. 송창식의 가나다라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자 차카카파 헤헤헤헤헤 하고 싶은 말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노래는 너무너무 짧고 1, 2, 3, 4, 5, 6, 7, 8, 9 하고 12요 헤헤헤헤 하고 싶은 일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두 팔이 너무 모자라고 인력 편주에 이만 비우고 웃음 한번 웃자 노를 져 나가라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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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한번 다시
싶은 인물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다리가 너무너무 짧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하신 지 577년이 되는 한글날입니다. 한글은 조선왕조 제4대 세종 28년 음력 9월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반포된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지요. 한글은 20넉자의 자모를 조합해서 무수히 많은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현존하는 문자 중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간혹 한글과 한국어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는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이 문장은 맞을까요? 아니면 틀릴까요? 세종대왕이 만드신 것은 한국어가 아니라 한글입니다. 한글은 우리나라 고유의 글자이고 한국어는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또 한글이 비속어로 오염되고 있다라는 문장 역시 맞지 않습니다. 비속어로 오염된 것은 문자가 아니고요. 말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비속어로 오염되고 있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됩니다. 참고로 글자와 글씨가 같은 뜻으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원래 글씨는 쓴 글자의 모양을 뜻합니다. 따라서 글자가 예쁘다란 것은 글자 자체의 모양이 예쁘다는 것이고요. 글씨가 예쁘다란 건 글자를 쓴 모양이 예쁘다는 뜻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하늘이 흐린 한글날입니다. 지금 강원 북부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고요. 앞으로 북서쪽에서 또 다른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늦은 오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에도 오늘 오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울릉도 독도가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되겠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는 내일 이른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밖에 전국은 내일 차차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오늘도 선선해서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 광주, 대구 23도, 부산과 제주 24도 등으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번 한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면서 아침 저녁은 쌀쌀하겠고 낮에는 선선하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글날 577도를 맞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되새겨 민생을 살피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말과 품격,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사흘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양측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항모전단을 이동 배치하고 군장비 등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113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금이 늘면서 정부가 올해 들어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500억 원에 이릅니다. 본격 가을 이사철에 접어든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2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세값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이트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 평론가도 네. 또 방송을 하는 분이라 예. 한글날에 대한 또 감성이 마음이 또 특별할 것 같은데 예. 한글날 하면 한글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되게 뻔한 대답인데 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안 봐도 비디오인가요? 당연히 세종대왕이 저는 제일 떠오르고, 왜냐하면은 왕인데 천재예요. 왕인데 천재야. 예, 이런 서사. 예, 세종대왕의 그런 천재성. 왕인데 천재니까 이게 킹 받네요. 킹 세종. 한글날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근데 그것도 좀 의견이 갈리는데, 네. 저도 이제 한글을 되게 좀 덕질처럼 할 만큼 개인적으로 막 취미를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한글을 찾아볼 만큼 좋아해요. 세종대왕이랑. 근데 어차피 애민 정신으로 백성들이 더 널리 쓰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셨다면 이렇게 또 응용하는 것도 이렇게 허허 웃으면서 봐주시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정말 세종대왕 정말 대단합니다. 나라 맡김이. 네. 중국과 달아. 예. 네. 한글날인 만큼 이참에 또 감사 인사를 새기면서. 예, 알겠습니다. 네. 킹 세종, 세종대왕. 자, 그래서 한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LA에서 10월 9일을 공식 한글날로 선포하고 네. 세종대왕 동상을 세우게 됐다. 예. 이런 기쁜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이게 미국에서 벌어진 소식입니다. 예. LA 시의회가 10월 9일을 한글날로 선포했는데요. 그 의회 안에 스크린이 있는데 그 화면 안에 다양한 한국어가 소개되고 시의원 자리마다 그 이름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한글 이름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한글날 선포 결의안은 한국계 조니 LA 시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이로써 LA시는 이제부터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기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이 LA 한 대학교 캠퍼스 안인데 여기에 미국 최초로 세종대왕 동상이 들어서게 됐다는 소식이에요. 이 기부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손자 이석 황세손 등의 기부금으로 이제 동상 자체는 만들어졌는데 네. 이 대학에서 이걸 기념하면서 여기에 세우겠다 이렇게 된 건데, 이 대학교 총장은 본인의 학교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어 준학사 학위를 제공하는 유일한 학교다. 어느 대학인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름을 네, 알겠습니다. 주제 세종대왕 동상이 교육, 문화, 화합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여기 한국어반이 있는데 여기 수강생이 1,000명이 넘어요. 네. 예. 소장님 빨리 여기 학교 이름 좀 찾아주시죠.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 아실 거예요. 예. 너무 완벽하면 네. 또 이런 약간의 또 여유는 또 우리 요 이름이 꼬여서 제가 뺐거든요. 청취자분들과 네. 또 시청자분들께도 남겨드려야 돼. 그래도 항상 우리가 KBS니까 하게 되는 게 LA. 네. 정말 시의에 칭찬합니다. 역시 라라랜드는 다르군요. 네. 네. 자, 다시 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야구 팬들 참 많으실 텐데 이 팀의 팬분들도 많으시겠죠.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을 했습니다. 네. 자,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신문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다름이 아니라 너무 신난 나머지 이걸 기념해야 돼서 우승 소식을 담은 종이신문 구하기에 나서면서 신문 대란이 펼쳐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들에 LG의 우승 소식이 일면에 담긴 종이신문을 구합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떤 그 LG 팬은 몇 부든 괜찮다. 10,000원까지 드리겠다. 이렇게 구매 의사를 밝혔는데 통상적으로 종이신문 한 부가 한 1,000원대 지금 팔고 있는데 10배를 주고서라도 사겠다. 그렇죠. 지금 실제로 15,000원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소셜미디어에도 이 종이신문 사려는 팬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집 근처 편의점 5군데를 돌았지만 재고가 없다. 신문 사려고 하루 종일 10,000보 이상을 걸었는데도 못 구했다. 이런 글들. 그래서 뭐 신문 가판대 편의점 이렇게 팬들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사실 20대 팬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29년 만에 우승이니까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 우승을 만끽하게 되는 건데 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우승 소식인 만큼 지면을 구하고 싶었다. 보기 드문 신문을 찾으러 다니게 될 줄 몰랐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20대들이 종이신문을 사는 일 자체가 뭐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도 가보고 신문 보급소 급기야는 신문사를 직접 찾아가서 구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매체는 자사 유튜브 채널에 신문 구하러 본사 방문한 LG 팬 이렇게 인천에서 온 20대 팬의 사연을 전하기도 했고요. 뭐 우승 기념 소식이야 캡처도 많고 뭐 영상도 요즘 넘쳐나는 시대긴 하잖아요. 어디서든 검색해서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이 아날로그 감성으로 좀 우승을 기념하고 기사를 보관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정말 LG는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과연 한국 시리즈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한번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전국 공원 묘지마다 조화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인공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조화 반입 금지 조치를 취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찬성 반대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 추석에 부산의 한 공원묘원 같은 경우는 이 갑자기 조화를 반입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었고요. 대신에 성묘객들에게 공짜로 국화를 몇 송이씩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생화를 가져와라 이거였고 지난해 경남 김해시부터 시작인데 여기가 전국 최초로 공원 묘원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 금지책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1년 만에 그 관내에 있는 묘원에서 전부 플라스틱 조화를 퇴출시켰고 이런 조치가 경남 전체, 부산, 전북, 전남 이렇게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국회에서도 개정안 2건이 발의돼 있고요. 국가보훈부 차원에서도 국립묘지에서 조화를 근절하자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환경적인 이유 때문인 거죠? 그렇죠.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수 있는 건 이제 아무래도 뭐 예쁜 쓰레기다 이런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겉모습은 꽃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합성 섬유에 플라스틱, 비닐, 철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재활용이 일단 어렵고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는 당연히 해양, 뭐 토양, 대기 오염시키고 그리고 이게 묘지 같은 데는 야외에다가 꽂아두잖아요. 화병에다가 그 조화를 꽂아두는데 이게 3개월 이상 야외에서 풍화되면 미세 플라스틱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 옷 같은 데서도 원래 섬유 조각이 나가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잖아요. 그런 네. 거를 이제 조화로 만들어내는 거고. 이게 뭐 경제적인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화해업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시중에 유통되는 조화 대부분이 다 중국산이에요. 근데 매년 2,000톤 이상 수입이 되고 있고, 그 아무래도 싸고 오래 가다 보니까 중국산 조화가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국내 화훼 농가가 더 어려워졌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상적으로 꽃을 뭐 아무 때나 산다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뭐 졸업식이라든가 이렇게 뭐 연 단위로 뭐 행사 위주로 사잖아요. 근데 성묘철 그 1년에 몇 번 안 되는 성묘철마저도 중국산 조화가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국내 화훼 농가에서는 이 대립구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게 있고. 네. 실제로 가장 이 조화 반입을 금지했다는 그 김해시 있잖아요. 여기가 국내 최대 화훼 농가 밀집지이기도 하거든요. 조화를 통한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네. 최우선적으로 금지를 할 수밖에 없네요. 예. 이게 그래서 이 소식에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데 1년에 잘해야 묘지에 서너 번 가는데 생화를 어떻게 놓느냐. 화병이 비거나 시든꽃이 있으면 산소가 버려진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진짜 그 화려한 조화를 놓는 마음 자체가 좀 가끔 뵙지만 이렇게 화사하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관리자 입장에서도 이게 벌레가 꼬이고 그런 게 있어서 난처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 자주 가지 못하는 마음을 위안 삼는다고 조화를 둬봐야 방치하면 누렇게 떠서 보기 안 좋은 건 마찬가지다. 플라스틱 조화를 양산해봐야 환경에 안 좋으니 퇴출시키는 게 맞다.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드라이 플라워 그 말린 꽃을 또 가져와 볼까 한다. 말린 꽃. 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네. 어쨌거나 하여튼 환경 문제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 또 선택이 뭔지는 또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금강송이 신음하고 있다라는 네. 소식인데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네, 이게 금강송이라고 하면 소나무 중에 소나무 으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경복궁, 남대문 이런 국보 창건에도 사용된 나무인데 병충해와 기후 스트레스로 죽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소멸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인데요. 이 내용을 한겨레가 잘 담았는데 네. 일단 병충해는 그 소나무 재선충병이라는 거예요. 주요 산림 지역에서 대규모 죽음을 부르고 있는데 이게 이 병충해 요게 재선충병이 들어온 게 우리나라 88년도였는데 올림픽이 열렸던 해네요. 네, 그 해 좀 뭐 고빈에 있다가 다시 또 좀 되살아나다가 괜찮다가 지금 2022년 이후에는 이제 아예 뭐 손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진단입니다. 특히 포항, 경주, 안동, 밀양 이쪽에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하고요. 포항 고금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 전체 산림의 70~80%가량을 이 죽은 소나무가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려해상국립공원 이쪽도 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거제 통영 이쪽 섬 전체 죽어가는 소나무가 질비하고 근데 지금 좀 봐야 될 게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이런 분들의 관심사에서 너무 밀려나 있다. 그리고 지자체들이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좀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 손을 써야죠. 이게 더 놔둘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소나무 재선충병 외에도 네. 기후 스트레스로 죽어가는 소나무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 대표적인데 여기가 조선시대 때부터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곳이에요. 백두대간부터 해서 이제 낙동정맥까지 생태축이 그 부산으로 쭉 이어지는 그 금강소나무의 최대 서식지인데 이런 숲에서 금강송들이 빨갛게 타들어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기후 스트레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건 이런 나무들은 또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나무들도 있어요. 네. 그럼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았더라면 이게 너무 건조하고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금강송은 점점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금강송 자체를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얘네들이 사라지면 거기에 대체되는 그런 품종이라든가 뭐 숲에서 산사태 위험이 또 커질 수 있고 그렇죠. 얘네가 토지 기반이 상당히 또
부실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뭐 생태계의 교란의 문제나 변화 같은 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관찰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정말 숲이 살지 못하는 지구라면 사람도 과연 제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 거죠? 네. 뭐 연휴에도 방송을 하고 있네요. 네. 저는 오늘이 휴일인지 모르고요. 제가 정장 입고 나왔잖아요. 네. 그냥 입고 나왔어요. 근데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정장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자, 정장을 강조해 주시네요. 이게 아니라 그냥 맨날 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휴일에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또 양복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예, 싸구려입니다. 자, 가장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 더 뜨거운 곳, 휴일을 아예 생각할 수 없는 곳 바로 서울 강서구입니다. 자, 사전투표율이 22.64%로 역대급입니다. 가장 지방선거와 이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서도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먼저 짧게 이야기하시고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높은 사전투표율 한마디로 평가를 하자면 박원석 의원님. 네. 글쎄요. 누가 유리한지는 열어봐야 알 것 같고요. 네. 이게 사전투표라는 게 지금 이 강서 재보궐선거 양상이 총력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지지층을 불러내는 이제 이런 투표 형태일 가능성이 높아서 어느 쪽 지지층의 결집이 더 강하냐, 뭐 그에 따라서 이제 사전투표의 효과가 판가름이 될 텐데 아무래도 객관적인 선거의 구도는 야당은 어쨌든 결집할 동기가 충분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좀 기세를 올리고 있다고 할까요? 그에 반해서 여당은 이제 선거의 명분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지층들이 과연 얼마나 투표하러 나오겠는가 이제 이런 걱정들이 이 여권 내부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비춰봤을 때 사전 투표율이 저렇게 높은 건 아무래도 심판론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관측합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으니까요. 김수석 에디터는요. 일단 역대 최고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사전 투표라는 제도에 사람들이 굉장히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우상향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어요. 선거를 치를 때마다.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막 이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시장 보궐선거보다 2021년에 더 높거든요. 근데 그때 최종 투표율이 55%였어요. 그때 상당히 관심도 높았던 선거였는데요. 근데 그러면 이게 55%까지 갈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한 40% 안팎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까지 이제 뭐 높은 거는 아닌데 다만 요거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이 강서구가 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으로 가장 서울에서 두 번째로 젊은 구예요. 왜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이제 LG라든지 이런 뭐 산업단지들이 들어오면서 이 근처에서 전세를 사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권자 구석을 말씀드리면은 제 연령대별로 제일 많은 데가 30대입니다. 강서구에 19.42%. 그러니까 유권자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요. 그 다음이 18세부터 29세까지 20대예요. 17.68%. 그 다음이 17.40, 40대. 그 다음이 50대가 16.60, 60대가 16.16 이런 식으로 청년이 많아요. 여기가. MZ세대가 많네요. MZ세대가 가장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MZ세대는 기본적으로 이 주중에 일하잖아요.
수요일 날 일할 거 아니에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주말에 다 투표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뭐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정권 심판론이 더 많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냥 대통령 지지율이 35% 안팎이라고 본다라면은 그리고 부정평가가 60이라고 본다라면은 그냥 정당 성향이 없는 중도층에서 보기에는 그 정도 비율로 나눠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정권 심판론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정권 심판적 성격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다.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도 낙마시키고 다수당의 행포에 대한 보수적인 결집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겠죠. 네. 거대 야당에 대한 견제론, 특히 이제 대법원장 뭐 부결 이런 걸 보면서 이재명 대표 또 구속영장 기각 이런 걸 보면서 바닥의 보수층들이 결집하냐. 근데 이제 선거는 하다 보면 늘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눈에 보입니다. 예. 불리한 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당에서도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여당 쪽이 걱정이 많아요. 이 선거가 애초부터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고민이 있었던 선거인데 사실은 당의 의사라기보다도 용산 대통령실의 의지로 공천을 한 거고 그렇다 보니까는 너무 오만한 거 아니냐. 어쨌든 선거에 원인 제공한 후보를 다시 내보내가지고 선거를 치른 것도 그렇고 그 후보의 메시지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뭐 40억 애교로 봐달라. 대통령하고 한 라인이 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국정 운영에 대한 뭐 대통령 한 라인을 거론하는 게 이게 전략적인 약간 이제 착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초반에는 이제 선대위를 메모드급 선대위 구성해가지고 뭐 안철수, 나경원, 정진석 이런 분들 다 상임고문 안 치고 치르다가 가면 갈수록 이게 정권 심판론에 마땅히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선거의 프레임을 지역개발론, 힘 있는 후보론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것도 좀 엇박자거든요.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여당이 어쨌든 저 높은 사전 투표율에 대한 그 자기 나름의 해석들을 하고 있지만 내심 선거 이 결과를 많이 우려하는 그런 그 모습이 역력하고 물론 이제 본 투표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40% 초반대 예상을 하는데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박 의원께서는 저는 40% 초반대 정도 예상합니다. 41, 2% 정도. 예.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38% 예상했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은요? 지금도 그냥 38로 가야죠. 38대 42. 알겠습니다. 두 분이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38 그리고 박은석 전 의원께서는 40이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는 투표율이 높으면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유리하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국민의힘 정당 계열이 유리하다 이랬었는데. 그랬죠. 지금은 꼭 그 공식이 먹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서울에서 연거푸 전국 선거를 몇 년 피하다 보니까는 이른바 이제 이 조직이라는 게 지금의 여권이 오히려 많이 무너져 있고 지금의 야당이 특히 강서처럼 강세 지역에서는 조직이 더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조직 투표만이 아닌 플러스 알파 투표가 있다는 건데 그건 꼭 전통적으로 그 전통적인 관념대로 민주당 계열의 정당한테 유리한 것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총력을 다해서 지금 투표를 시켜야 되는 지지자들을 총력을 다해서 투표장으로 불러내야 되는 여야 할 거 없이 그런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김준일 수석께서도 이제 언론 쪽에 몸을 담고 계시니까 그래도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으면 이게 일종의 견인 효과, 본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58.2%였는데 최종 투표율이 제가 55%라고 말씀드린 건 정정하고요. 그러니까 뭐 견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습관이 이제 사전 투표가 다 편리하다라는 거를 조금 사람들이 체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예를 들면 사전 투표함이 이 전국 그러니까 서울시 전역에 설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었어요. 직장 가까운 데서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강서구에만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았다라고 하는 거는 선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고 저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막 엄청 폭발적인 그런 투표율을 기록할 것 같지는 않지만은 사실 보궐선거는 20%대도 허다해요. 예, 보통 20%대가 허다한 게 올해 4월에 뭐 전주에서도 보궐선거 있고 그랬잖아요.
있잖아요. 20%대였습니다. 투표율.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높아진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거 보수 결집이 했다. 어느 정도 보수 결집이 했겠지만은 그냥 정신 승리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신 승리고 아까 전에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메시지가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 지역에 맞는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지역 개발로는 화곡동 같은 데는 굉장히 그 다세대 주택이 많아서 여기에는 먹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먹히지 않아요. 강서구는 굉장히 다양한 그 주거 형태가 있거든요. 자, 김태우 후보가 심지어는 나 바퀴벌레 나오고 녹물 나오는 데서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듣는 강서 주민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빌라 살거든요. 원래 이제 아파트 살다가 부모님 근처로 이제 가야 돼서 빌라 사야 되는데 빌라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빌라에 산다고 하니까 하나도 안 아픈데 나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 왜 빌라 사는 게 아파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메시지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런 기조로서 총선까지 가면은 큰일 납니다. 이제 국민들. 네, 알겠습니다.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건 이제 유권자 가까이 또 판단할 수 있고 아직까지 선거 결과는 우리가 또 알 수가 없는데 자. 주목할 만한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중에 퇴원을 하고 강서구 유세 현장에 지원을 나갈 수도 있다. 자, 주말에는 강서구 방문을 철회했었던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지원하기로 지금 계획이 나온 배경은 뭘까요? 일단 민주당의 설명대로 몸이 덜 회복돼서 주말 유세를 취소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일단 그런 이유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예. 오늘은 이제 퇴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이제 강서 재보궐선거에 민주당이 조금 여유가 있다 그래도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그러니까 미니 총선급으로 선거를 치르는데 거기에 당대표가 안 가면 좀 이상한 거거든요. 게다가 퇴원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방문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래 머물거나 그 유권자 접촉면을 그렇게 넓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상징적인 유세를 하고 이동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환기시킬 수 있고 그런 이재명 혐오론 이런 것들에 불을 한번 지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와달라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안 가지 않겠냐. 상대가 원하는 걸 해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선거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야만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양상도 아니고 가면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또 정당이라는 이 조직의 위계상 저런 큰 선거가 치러지는데 대표가 아예 나타나지 않다. 그거는 그 대표의 리더십이 당 내적으로 취약하다는 걸 오히려 거꾸로 의미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보면은 이제 당대표 오지 말아라 선거 치르는데 그랬던 적도 있어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 국민의 과거에 그 새누리당 대표할 때 오지 말아라 선거 치르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칫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비춰질 우려 때문에 마지막 유서에는 아마 참여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가기로 또 결정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은 어쨌든 지지층 불러내는 선거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나 무당층이나 중도층이 아니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도 지지층 결집에는 이재명 대표만한 카드가 있느냐 이 론이 더 우세해진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김 에디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다만 이번 선거의 특징이 뭐냐면 김태우 후보는 지금 하얀색 옷 입고 다녀요. 아예 빨간색을 안 입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색깔을 사실상 지우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나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 엇박자가 나는 게 김기현 대표는 지금 모든 당원들에다 여기 가가지고 선거운동해라 인증샷 찍어라 이러고 있으니 김태우 후보 입장에서 오히려 깝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 라인이 어쩌네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과 진교훈 후보도 사실은 정권 심판론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팜플렛 같은 거 보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임명장 맞는 작은 거 이쪽에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재명이 오면은 양측이 다 결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주도로 이 선거를 이겼다라는 거를 인증샷을 남겨야 돼요. 저는 인증샷 찍으러 오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장관 후보자 쪽으로 가봅니다. 자, 신원식 장관 그리고 유인천 장관은 임명이 됐습니다. 자, 남아있는 인물은 김행 장관 후보자인데 일단 박원석 의원님 예.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 관련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아니 저걸 인사청문회가 끝났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직 인사청문회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가 어쨌든 도망을 쳤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굉장히 애매한데요. 그게 2000년부터 아마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여야가 정쟁을 하다가 청문회가 파행을 겪고도 이 피청문자, 즉 공직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가 자리를 떠나는 경우는 없었어요. 지금만큼 격렬하게 싸운 적이 과거에는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당일도 양상을 보면 결국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은 것은 여가위 위원장의 편파적인 진행, 그러니까 위원장이 사퇴하라라고 한 거를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파행을 시켰는데 권인숙 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권인숙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게 된 원인 제공은 김행 후보자가 있어요. 자료를 일체를 내지 않고 또 본인이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뭐 마치 속된 말로 배째라, 뭐 고발하시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정도도 해명을 못할 거면은 사퇴하라라고 얘기한 건데 아니 그걸 그 꼬투리 삼아서 여당이 파행을 시킬 수 있는데 후보자는 왜 데리고 나갑니까? 그리고 그 후보자는 왜 따라 나갑니까? 그거는요 본인 스스로 장관할 생각이 없다. 내 검증 안 받아도 좋으니 여기서 드롭하겠다라는 저는 간접적인 의사표현이라고밖에 이해가 안 된다고 보고 저런 공직 후보자 처음 봤습니다. 그 비단 자리를 이탈한 것뿐만이 아니라 언론의 사전 검증이 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이 다 가짜 뉴스라 그랬고 기자들한테 하늘 한번 보고 넓은 마음 갖고 살라 그랬고 본인이 청문회 자료 제출 다 하고 다 해명하겠다 그랬는데 자료 49건 요구한 것 중에 이 42건을 안 냈어요. 낸 자료도 가공한 자료를 냈고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뭐 개인정보다 기업비밀이다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뒷배가 얼마나 든든하면 그런 태도로 청문을 받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 배우설이 저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증명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김행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인사청문 논란 파장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매우 악영향을 끼쳤죠. 뭐 몇 %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사전투표 바로 전날이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권 심판론에 불을 당긴 거고 귀찮아서 나 안 가야 했는데 나 이 꼴 보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가서 투표에서 응징해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선거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진 데는 김행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매우 컸을 거라고 저는 봐요. 사실은 굉장히 컸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후보들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자, 진경훈 후보의 공약이 뭔지 그 강서구민들이 잘 알까요? 별로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거는 정권 심판론인데 그게 얼마나 타당하냐 이거를 뒷받침해 줄 만한 어떤 이벤트 사건들이 있느냐인데 그거가 딱 사전투표의 전날에 이 사건이 이 주랭랑이 벌어지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신현영 의원이 지금 법도 방금 발의했어요. 지금 한두 시간 전에 했는데 그러니까 김행랑 방지법이에요. 김행랑 방지법. 그래서 중도 이탈한 사퇴한 걸로 간주하고 청문회에 이제 자료 제출 안 하면은 이것도 이제 처벌하는 조항까지 막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김행 후보자 때문입니다. 김행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거는 상식으로 이렇게 관행과 상식이 어느 정도 존중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법이 없었던 이유는 후보자가 도망가거나 참석을 안 하는 거를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후보자가 이렇게 뭐 본인 말로는 뭐 다시 들어오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이제 모든 걸 다 법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는. 자, 이번에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 이거는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역대 대법원장과 비교해도 그렇게까지 그게 치명적인 의혹이냐. 그리고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수당의 행포 아니냐 이런 지적이 국민의힘에서는 나오는데. 근데 저는 너무 안이한 생각을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면서 여야 영수회담 한 번도 안 하고 또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여러 가지 논란이 따르는데 제발 좀 인준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제스처조차 취하지 않고
왜 거대 야당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은 헌법적 권한이에요. 국회에. 때문에 저런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적합지 않다라고 하면 인준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35년 만이 아니라 뭐 40년, 100년 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서 마치 무슨 뭐 그 사법 공백을 일으키고 아주 정략적으로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아니 문제가 없는 대법원장 후보였으면은 이런 논란조차 없었을 겁니다. 근데 10억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안 해놓고서 몰랐다. 그다음에 증여세 탈루 관련해서도 몰랐다. 아들 뭐 아빠 찬스 논란, 심지어 뭐 건국절 논란까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본인이 일으킨 사람을 어떻게 국회가 그러면은 그냥 뭐 관례대로 해준 거니까 해줘야 되느냐. 아니 여당이 좀 이번만큼은 해달라라고 그렇게 야당을 향해서 좀 협조를 구하는 제스처를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가 취했다면 또 몰라요. 그것도 아닌데 왜 그걸 당연시 여기죠?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무슨 사법공복이 어쩌니 본인들이 후보를 잘못 추천해 놓은 걸 가지고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그 국무위원 후보자들이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 검증의 실패, 사실 실패라기보다 인사 검증을 안 했다고 보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전 책임지고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날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지난 정부 인사검증을 얼마나 비난하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인사검증을 할 거라고 법무부로 다 가져가는데 지금 이 인사검증 실패가 몇 번째입니까? 그래 놓고서 마치 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대법원장 부결했다는 식으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건 너무 후한무치한 겁니다. 네. 요거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번에 만약에 김행 장관까지 임명을 하면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하는 게 지금 18번째거든요. 자, 노무현 정부 때 그 채택 없이 한 게 3번이고요. 강행한 게. 자, 박근혜 정부 때 10번이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17번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가 34번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를 넘어섰어요. 예,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니까 너무 일방적이에요. 너무 일방적이고 야당하고 대화도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지금 여당 대표의 생각은 범죄 피의자하고 어떻게 우리가 범죄 피의자한테 머리를 뭐 수구려 뭐 이런 그런 멘탈이고 범죄 피의자하고 만날 수 없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장모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 구치소에 계신데. 그러니까 정치를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제발 뭐 그런 걸 뭐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좀 정치를 해라. 아직 대통령이 되고서 어떻게 1년 반 동안 어떻게 한 번도 안 봅니까 야당 대표를. 예. 네. 최근에 여야 파장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지 않는 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두 분의 공통된 분석이었습니다. 자, 내년 총선이 이제 가까워지면서 공천 관련되는 이야기 또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를 떠나서 서울에 출마하겠다. 뭐 마포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 달 전쯤에는 당에서 요구를 했는데 거절했다가 이렇게 이제 스스로 발표를 했는데 김준일 에디터께서는 하태경 의원의 결정 어떤 이유일까요? 오늘 아침에 하태경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어요? 예. 통화를 했고요. 제가 조금 어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 한 3달 전쯤에 제가 하태경 의원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그때 사실 이런 걸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반드시 수도권으로 나가겠다가 아니라 본인의 3선 중진으로서 약간 거취에 대해서 뭐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운대로 나갈지 아니면은 다른 것을 옮길지 이런 얘기를 사실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3선 정도 되면은 중진이라고 하면은 좀 더 큰 정치를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하나. 그리고 당에서 사실 굉장히 이제 그 지역구에 대한 압박들이 있잖아요. 지금 누가 오네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았겠지만은 원래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다. 하태경 의원이. 그런 거고 오늘 아침에 전화 와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태경
하태경 의원이 내가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 다음으로 누구가 가장 유력하냐 보수 진영 내에서 내가 1등이다 사실은. 그리고 지난번에 총선에서도 60%로 가장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난 자신이 있는데 이거는 당이 요청을 하는 거니까 나는 희생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안 보시는 분도 있고 쫄아서 그러니까 압박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뭐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어쨌든 좀 큰 정치를 하태경 의원은 하고 싶어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역경을 돌파를 해가지고 체급을 더 올리는 이미 대선 후보로서 그 당내 경선도 했고 체급이 어느 정도 있지만은 더 큰 정치에 대한 꿈이 이번 도전의 좀 배경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튼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하태경 의원이 선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또 주목받고 있긴 한데 박 의원님 이렇게 되면 보통 정당 내에서는 아니 하태경도 움직였는데 TK와 PK의 공천 피바람이 불까요? 일단 중진들한테 기자들이 일제히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중진들이 일제히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대요.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하태경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네. 지금 가장 압력이 커질 분들이 현 지도부예요. 김기현 대표 울산 4선인데요. 울산에서 한 번 더 하면 뭐합니까? 그다음에 윤재혁 원내대표 대구 3선인데 대구에서 한 번 더 하면 뭐합니까? 그다음에 이철규 그 사무총장도 강원도 3선인데 강원에서 한 번 더 하면 뭐합니까? 저는 이분들부터 압박을 받게 생겼다. 때문에 특히 이제 여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이제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 다선들이 많은데 열 몇 분 계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당 안팎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게 될 거고 그렇다고 하태경 의원처럼 저렇게 선제적으로 혹은 용감하게 개인의 결단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김기현 대표만 하더라도 지금 종로에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압력을 받고 있는데 그건 정말 그 목숨 걸고 출마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게 이제 하나의 쇄신의 계기는 하태경 의원이 제공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지는 모르겠고 지난 총선 때도 비슷한 중진 험진 출마론이 있어가지고 몇몇 중진은 험지에 출마했고 몇몇 중진은 개기다가 버티다가 공천 못 받고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그분들은 살아남았고요. 험지에 나갔던 중진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런 교훈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그 중진들의 어떤 뭐 살신성인의 자세 이런 게 나타난다고 보기가 어렵고 네. 또 대통령실의 그 압박의 강도, 물갈이의 의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작용할지도 여기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동훈 장관 관련된 질문을 각각 두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주말 예술의 전당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또 관객들로부터 반응이 나오고 셀카도 찍고 사인도 해주고 상당히 친화적인 모습이었다. 정치적으로 친화적인 모습이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한 이야기 나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이후에 좀 더 논의해보겠다는데 탄핵이 거론되면 한 장관이 사퇴를 하고 총선에 나갈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런 전망 나오는데 두 분 김준일 수석에서부터 한 30초 40초로 네.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먼저 짧게 요 예술의 전당은 언론에서 이렇게 썼어요. 서울신문이 예술의 전당 깜짝 방문 한동훈 장관 따옴표 치고 조각 같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쓰니까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죄송한데 저도 이런 용어 좀 안 쓰고 싶은데 네, 이건 김수석 에디터의 의견입니다. 예, 용비어천가 같은 이런 거 무슨 한동훈 장관의 조각은 이제 원빈 같은 사람은 이제 조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런 거를 이제 좀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니까 지금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고 한동훈 장관은 지금 뭐 탄핵하려면 빨리 해라라는 건데 이거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손발을 묶어놓는 게 그 검을 뽑아 들어가지고 휘둘렀을 때 묶어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계속 검을 뺐든 말든 이렇게 민주당이 했을 때 더 효과적이냐는 민주당이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헌재 가서 이게 인용이 안 됐을 경우 기각됐을 경우에는 그 후폭풍이 결국은 나중에 대선 후보의 매치업으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 민주당의 누군가와. 그랬을 때 그게 반드시 좋은 거냐 체급을 더 올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돼요. 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탄핵 추진까지는 안 가야 된다고 보고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 정도로 한동훈 장관이 두려운 상대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 한동훈 장관이 강남 서초 이런 서울의 안전지대 빼고
서울에 다른 데 나가서 험지에 나가서 이긴다는 네. 보장도 없어요.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무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특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발부 실패 이후에 조금 주가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냥 두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리비가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곳곳의 국제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국제 뉴스는 이분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며칠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장 충돌인데요. 전쟁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뉴스에는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런데 공식적인 세계 지도에 팔레스타인을 찾으면은 찾을 수 있나요?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표기가 돼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 그 나라 안에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 그러니까 남북으로 40km 그리고 동서로 10km 정도 되는 그 좁은 곳에 가자지구라고 하는데 한쪽이 지중해하고 접해 있고요. 아래쪽이 이집트하고 국경이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게 봉쇄가 된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 없는 그러니까 지붕 없는 감옥 이런 그 별명이 붙은 팔레스타인인들 230만 명이 몰려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 가자지구고요. 가자지구군요. 거기가 가자지구고요.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지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유대인 불법 정착촌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쫓겨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도 사실 팔레스타인인들이 원래 많이 살고 있던 곳인데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을 빼앗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어느 한 지역으로 이렇게 묶여서 딱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자지구 조금 그리고 서안지구 조금 중간에 점점 박혀서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고 이를 합쳐가지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가자지구는 좀 특별한 곳인 이유가 2006년도에 총선에서 팔레스타인들 또 선거를 했거든요. 총선에서 가자지구에서 그 지역구에서 이제 정당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유명한 정당이 이제 파타하고 하마스라고 두 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하마스가 들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압승을 해요. 그런데 그동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쭉 이끌고 있던 정당은 파타라는 정당이거든요. 이 정당이 하마스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자지구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얼떨결에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통치하는 행태로 돼버린 거고 그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거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을 발사한 쪽이 하마스입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이 지난 그 토요일이었어요. 그 현지 시각으로 새벽 6시쯤에 수천 발이 동시에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제가 한쪽 면이 지중해로 닿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지중해도 사실은 해상 봉쇄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터보트를 타고 들어갔고 그다음에 봉쇄를 할 때 이스라엘의 특징이 땅 밑으로도 수미터를 철벽을 박아요. 그리고 위쪽으로도 한 8m 되는 장벽을 세우거든요. 이른바 방어 장벽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불조저를 이용해가지고 뚫고 들어가고 폭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를 오토바이를 타고 또 트럭들을 타고 많은 그 하마스 대원들이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마을까지 습격을 동시다발적으로 했습니다. 자, 하마스가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 측에서 즉각적으로 보복 공격을 했겠죠. 네. 이 갇혀진 가자지구에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엄청난 폭격을 지금 퍼붓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스라엘은 또 북쪽의 레바논이라는 나라하고 접하고 있는데 레바논의 또 주요 정치 세력 중에 헤즈볼라라고 있습니다. 이 헤즈볼라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시아파와 연계돼 있는 정치 세력인데요. 아무래도 이 헤즈볼라와 또 이 하마스가 조금 많이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시아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헤즈볼라가 사실은 동시에 또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폭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레바논을 향해서 폭격을 하면서 지금 이러다가 인근 그 중동 국가들이 참전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평은 기본적으로 궁금한 것은 네. 이스라엘의 또 뒤에는 미국도 있고 또 유럽의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는데 네. 하마스나 또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전면전 가까울 정도로 납치도 하고 네. 상당히 또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전면전 양상으로 먼저 지금 시발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먼저 사실은 선전포고를 한 거죠. 예. 예.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948년에 유엔의 승인하에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던 땅에 갑자기 건국된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서 자 유엔이 자 여기까지 허락해 줄 테니까 여기서 살아.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무려 4차례에 걸쳐서 중동 전쟁을 펼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던 땅까지 무력으로 점령을 해버립니다. 아하. 그래서 처음에 허락된 땅보다 수십 배의 영토가 넓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정착촌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유대인 정착촌을 불법적으로 건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수백만 명에 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쫓겨난 팔레스타인인들을 또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게요. 지난해 이스라엘에서 총선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 말 그대로 극우 정권이 탄생을 합니다. 네타냐후죠. 네, 네타냐후 총리는 원래 이제 장기간 총리를 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극우 쪽은 아니었는데 본인이 살짝 권력을 잃었다가 다시 총리에 복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은 정당들이 극우 정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각에 참여시키면서 이스라엘 정권이 상당히 극우화되면서 정책들 자체가 여기에 참여한 그 내각에 참여한 극우 정치인들이 어떤 것까지 원하냐면 팔레스타인인들 다 내쫓아라. 다 죽여라. 이걸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암묵적으로 지켜오던 룰들이 다 깨졌는데 예를 들면 아라크산 모스크라고 해가지고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모스크를 원래 기도를 할 때 또는 그 안은 못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인들이. 네. 그리고 거기는 요르단의 종교위원회가 관장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그런데 여기마저 이스라엘 경찰이 군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잡아간다든지 또는 난민촌을 습격해가지고 난민들을 죽이고 뭐 테러리스트 색출한다는 목표로 이런 식으로 그 과정에서 200명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실제로 올해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도발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마스가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라고 네.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을 한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정말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하마스 쪽에서 먼저 이제 전쟁을 레바논의 헤즈볼라 세력과 함께 했는데 지금 상당히 큰 피해가 난 걸로 알려지는데 이스라엘 그러면은 첨단 무기의 상징과도 같은 국가입니다. 이른바 아이언돔도 유명하고요. 그렇죠. 어떤 미사일도 방어했는데 이번에 다 무너졌다. 방어 체계가 완전 무너졌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너무 쉽게 하마스가 사실 넘어왔는데라는 생각에 심지어 마을을 습격해서 이스라엘인들을 인질로 잡아갔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경악을 금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아이언돔으로 막으려면 예를 들면은 로켓이 한 수십 발 정도가 날아오면은 포착이 가능한데 이게 수천 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오게 되면은 거의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렇죠. 많은 미사일이 날아왔다는 이야기네요. 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중동의 첩보 강국 이스라엘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모사드라고 해서 해외 정보기관 엄청 유명하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정보기관이 이번에 대규모 공격을 사전에 감지조차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금 내부적으로 엄청난 분석 기사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부 그 가자지구와 접해 있는 그 지역에 왜 그렇게 병력이 없었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 내부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 극우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사법개혁을 비롯해가지고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굉장히 우경화시키는 정책들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여기에 반발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몇 개월째 계속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군 병력의 주력은 예비군들이거든요. 주로 이제 공중전을 하는데 그 조종사들이 거의 예비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군 동원령에 의해서 그들이 와야 되는데 이들이 이 극우 정권의 반기를 들고 동원령이라든지 훈련을 거부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고 나서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원했던 게 뭐냐면 아이언돔과 같은 방어미사일, 방어체계 우리 좀 달라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측에서도 비축돼 있던 방어 무기들 굉장히 많이 나간 상황이었단 말이죠. 우크라이나 쪽으로 나갔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서 사실은 이번에 초반에 너무 쉽게 무너졌다. 초기 대응을 너무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건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막고 있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객관적인 수치만 봐도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나라예요. 예. 미국의 지원도 있고. 자, 지금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에 엄청난 폭격을 퍼붓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은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도간에 든 쥐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는 상황인데 백린탄을 사용했다라는. 백린탄은 뭡니까? 백린탄이 뭐냐면은 이게 독성 무기인데요. 뭐 닿기만 해도 그러니까 화상을 일으키는 화학적 화상을 일으켜서 몸 안으로 파고들어서 베트남 전쟁 때의 고엽제 파장까지 일으켰던 네이팜탄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거보다 훨씬 심하다고 얘기하죠. 네. 그건 정말 닿기만 해도 조금만 닿아도 사람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백린탄 이스라엘 사실 그동안 계속 가자지구에 백린탄 사용했다라는 의구심 꽤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백린탄 사용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양쪽의 전쟁 범죄 그러니까 전쟁 과정에서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양쪽에서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했죠. 그럼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굴복할 때까지 끝장을 보겠다는 겁니까? 또 하나 미국은 이제 뭐 이스라엘 유대인 파워가 엄청난 국가이기도 하고 당장 바이든 대통령도 지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도 공화당이 사실 막고 있는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미국이 부대까지 파견해서 지원할 그런 상황이 될까요? 어떨까요?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항모 전단을 이동 배치를 해서 동지 이중해를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추가 그러니까 무기가 추가로 반입되는 걸 금지시키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지원도 완벽하게 해줄 수가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선이 두 개가 나뉘어진 거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하고 이스라엘. 우크라이나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뭐 내부적으로 유대인이 많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 많다라는 게 결국은 그 미국 내에서 어떤 부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다라는 얘기지 미국 전반의 여론이 이스라엘 편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약간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한 스타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지금 몰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중동의 평화를 본인의 최고의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고 하는 상황에 제동이 제대로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쟁은 그래도 네타냐후 총리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무래도 본인이 내부적으로 반정부 시위를 좀 차단할 수 있는 외부의 적이 지금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나서겠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참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 사이의 전쟁도 상당히 우려할 만한 내용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 규모 6.3의 대규모 지진이 또 발생했다고요? 네. 현지 시각으로 7일 오전 11시쯤에 아프간 북서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 이어서 그에 준하는 여진이 8차례나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현지 당국 발표에 따르면은 마을 6개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하고요. 지금 사망자 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2,400명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최근 20년 사이 아프간에서 지진으로 발생한 최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네. 2021년 8월에 탈레반 정부가 재집권한 이후에 해외 원조가 다 끊긴 상황에서 이런 지금 재해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프간 주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국제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글날 세종대왕이 창제한 우리말의 중요성 한 번 더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되십시오.